혼란스러웠다. 임무를 받고 조선에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임신을 하다니 본부에 뭐라고 보고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 경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빠 김영삼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난감했다. 이상훈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금했다. 유리하게 해석할 거라곤 아이를 뵌 여자는 검문 검색을 피해가기가 가기 좋다는 점뿐이다. 자신의 피로 만든 아이가 생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녀는 일단 좋은 점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공장 안에서 몇 명의 선동가들이 동마다 들어가 선동을 시작하고 경비들이 이들을 잡으러 몰리는 사이 두 노동자는 정문을 통과해 달려 들어갔다. 점심시간에도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고 놀란 여학생들은 밖으로 몰려나왔다. 경찰은 며칠 전에 노동절 삐라 사건으로 비상이 걸려 있었다. 공장에 상주하던 인천경찰 고등계 형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사이 2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 마당으로 줄지어 나와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공장에 상주하던 인천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사이 2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 마당으로 줄지어 나와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완성된 성냥갑이 담긴 나무 상자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서둘러 공장을 빠져나가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 두 대의 경찰 승합차에서 정복 순사들이 내려 공장 전문 앞에 도열했다. 방 안에서 성냥갑에 풀칠을 하던 언덕마을 사람들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몰려나왔다. 주로 아닥들이지만 10살도 안 된 아이들도 있고 걸어다닐 힘도 없는 노인들도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성냥갑을 붙이는 것으로 소일하던 청년들도 꽤 많았다. 언덕에 모여서서 공장을 내려다보던 주민들은 점차 공장 정문 앞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명시 일행도 무질서하게 몰려가는 주민들 속에 섞여 공장으로 향했다. 사방에서 터지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하루에 10대시간씩 일하고 고작 60전이 뭔가? 같은 일을 해도 내 지인에게는 2배를 주면서 말이야. 자네 딸은 그래도 취직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성냥갑 10,000개를 붙이는데도 겨우 이런 70점밖에 못 받네. 그것도 작년에 일할이 삭감된 것을 지난번 파업으로 원상복구한 것 아닌가. 경찰이 출입을 차단한 가운데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구호를 외치고 밖에서는 가족들이 웅성거리는 형상이 되었다. 가족이라 해도 대부분 집에서 성냥갑 붙이는 일을 하니 노동자라고 할 수 있었다. 내 지인과의 차별을 철폐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악질 감독을 교체하라. 공장 안의 여성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밖에서도 박수를 치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이가 늘어났다. 몇 년째 정기 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에 익숙해진 노동자와 가족들은 누가 이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팎에서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 공장 안에서는 서로 먼저 손을 들고 앞에 나와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하고 구호를 선창했고 밖에서는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마치 동네 운동회 라도 열린 듯 흥겨워 보였다. 고등계 형사들이 제일 바빴다. 그들은 회사 간부들과 노동자들 사이를 오가며 타협을 종용했지만 강제로 진압하진 않았다. 조선반도에서 해마다 수백 건의 파업이 터지고 있었지만 경찰이 직접 나서서 강제로 해산시킨 경우는 드물었다. 경찰은 오히려 회사 측에 압력을 가해 일단 파업을 풀기에 급급했다. 그 대신 주동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가 파업이 끝난 뒤 개별적으로 체포해 혹독한 고문으로 배후 조직을 캐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경찰의 압력 때문인지 일본인 지배인이 1시간도 안 되어 노동자들 앞에 나섰다.
지배인이 일본어로 연설하면 조선인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통역해 주었는데 밖에서도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우리 조선인촌회사는 조선반도에서 소비되는 성냥의 3분의 1을 생산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일본 본토의 성냥 공장들이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수작업을 기계로 바꿔서 고급 품질의 성냥을 아주 싸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성냥들이 반도로 들어오면서 수공에 의존하는 우리 성냥의 판매는 나날이 줄어든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마다 파업을 한다면 우리도 기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기계가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주는 임금의 절반으로 더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다수가 실업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요? 악질 지배인은 물러나라. 지배인은 야유에 굴복하지 않고 연설을 계속했다. 좀 들어보세요. 당장 기계화를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판매량 급감과 대량 해고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영진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인천부청과 상공회의소 같은 공공단체의 원조로 얻어 수작업 공임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헤아려 무리한 파업을 즉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야채이카에 소속된 선동조 노동자가 나섰다. 선동조 노동자가 나섰다. 집에 있는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내지의 성냥 공장 노동자들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일본인 노동자가 우리 조선인들처럼 60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2배를 받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성냥 가격은 우리 것과 비슷합니다. 비싸면 안 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사장이 그만큼 많이 버는 거지. 여기저기서 호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에 있는 탈변이었다. 우리 공장의 1년 수익금 40만 원 중 10만 원이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지 공장과 달리 우리는 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짓느라 은행빚을 많이 얻어 이자만 엄청납니다. 인천부청에 내는 세금도 막대합니다. 만일 임금을 2배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문을 닫거나 아니면 만주로 공장을 옮겨서 30전에 중국인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헤아려야 합니다. 노동자 쪽에서도 지지 않고 논박했다. 언제 회사 경영이 좋다고 월급을 더 준 적이 있어? 잘 벌 때는 모른 척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거요. 당신네도 우리가 받는 임금을 받고 살아보시오. 과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지배인이 조선인의 통역에 귀를 기울이는 사이 사방에서 구호가 터져나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대우 중단하라. 공장 밖 주민들도 점차 소란해졌다. 경찰 트럭이 또 한때 경찰 병력을 실었다. 경찰을 본 노동자들은 더 흥분했다. 경찰은 물러가고 공장장 나와라. 김명씨는 공장 안팎의 고함과 야유, 구호로 파묻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빠져나왔다. 본래 자신의 임무가 전단을 만들어 갖다 주는 것까지기도 했지만 입덧 때문이었다. 이상우는 남아서 공장 뉴스에 실은 새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었다. 공장지대를 벗어나 기차역 앞 시장을 지나는데 속이 계속 느글거렸다. 신과일이 먹고 싶었다. 쌀도 보리도 과일도 채소도 다 풍긴 시기였다. 시장에 나온 과일이라곤 껍질이 쭈글쭈글하니 물기가 빠진 배와 사과뿐이었다. 엄청 비쌌다. 만작거리기만 하다 포기하고 난전해서 녹두부침을 사먹고는 일본에서 건너온 밀감 몇 개를 사서 아지트를 향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손이 아랫배로 갔다.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으나 인생의 2번째 관문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문득 마산의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 아이를 항일 투쟁에 바친 엄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었다. 더욱 형선 오빠 생각이 났다. 경성에 온 지 2달이지만 오빠를 만난 건 단 한 번뿐이었다. 오빠와 만났을 때도 활동 자금과 기관지를 전달했을 뿐 엄마나 동생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인파가 넘치는 파고다 공원에서 만난 오빠는 엿장수로 위장해 있었고 부부로 위장한 이상훈과 함께 엿을 사는 체하면서 꼭 필요한 대화만 나누고 헤어진 게 전부였다.
출산이 자신의 혁명운동에 방해가 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주세죽과 더불어 여성운동계의 큰 언니로 유명한 허정숙은 세 남자로부터 성이 다른 세 아이를 낳고도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있었다. 주세죽은 망명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낳은 딸을 모스크바 고아원에 맡긴 채 상해에 파견되어 있었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상해에서 김명씨가 물었을 때 주세죽의 얼굴에는 묘한 기쁨이 흘렀다. 박영. 러시아 이름으로 비비안나.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야 싶지. 그렇지만 우리에겐 임무가 있는 걸. 서양 조각상 같은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희미한 슬픔이 잊히지 않았다. 간혹 혁명운동을 위해 결혼을 않겠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운동가들을 본 적이 있지만 진정한 혁명가들은 그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김명신은 알고 있었다. 도피와 감옥살이는 본인과 아이 모두 힘들게 하지만 새 생명은 언제나 축복이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들뜬 기분으로 언덕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마을 입구 공터에서 벌어진 실업자들의 윷놀이판에 김영선과 연락을 맡고 있던 김정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막 일꾼 출신임에도 차분하고 신중한 언행과 투지로 장차 당 중앙위원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 한가로운 윷놀이라고 있었지만 김명씨를 기다리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눈길이 마주치자 모르는 사람처럼 앞장서 아지트로 향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직감이었다. 비상연락망이 가동되었어. 김명씨 동부를 즉각 이동시키라는 김영선 동부의 연락이오. 경찰이 김영선 오누이를 집중적으로 찾고 있답니다. 김영선 오누이. 벌써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어. 들떴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이상원 동무는 어떻게 하지요? 이상원 동무에게는 따로 연락을 할 거고 등사 장비도 오늘 밤 다른 아지트로 옮길 거요. 이것 걱정은 말고 즉시 개인 짐을 챙겨 경성으로 떠나시오. 주소는 여기 있어. 김정권은 손톱만하게 접힌 민홍지를 내밀었다. 난수표가 없으면 무슨 글인지 알 수 없도록 숫자로 만든 암호문이었다. 난수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무작위로 숫자를 매긴 숫자판이었다. 연락할 사람끼리 똑같은 난수표를 만들어 나눠 가진 다음 그 숫자에 의거해 암호문을 만들어 주고받았다. 매번 새 난수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니면 풀이가 불가능한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었다. 김명신은 저고리 옷고름 속에 숨겨놓은 난수표를 꺼내 암호문을 읽어보았다. 종로구 훈정동 4번지 황일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적어둘 필요도 없는 주소였다. 주세죽이 박헌영과 신혼살림을 했던 집으로 김명씨가 모스크바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주세죽에게 저녁을 대접받은 적이 있었다. 민홍지를 씹어 삼켰다. 1시간 뒤 김명씨도 경인가도를 걷고 있었다. 이상훈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말도 못한 채 행선지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길이었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알 수 없는 길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적어도 며칠, 몇 달 앞의 미래는 내다볼 수 있겠지만 혁명가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 인천이 멀어지면서 이상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김명씨 자신보다도 더 그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다. 넘치는 사랑을 받는 데에만 익숙해진 그녀는 굳이 그에게 애정을 표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과도한 애정 표현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끔 김명씨가 자기를 동기로서 좋아하긴 해도 남자로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표현했다. 사랑이란 물과 같아서 언제나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
어느 날 그가 말했을 때 김명신은 무심히 동의하기도 했다. 그가 권오채와 자신의 과거를 알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 사람 마음을 어쩌겠어. 나를 만난 당신이 운이 나쁜 거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갑자기 부끄럽고 미안하게 느껴졌다. 이상훈이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 자신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좋아했는지 떠올렸다. 이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그를 좋아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다. 도보와 버스, 전차를 갈아타며 훈정동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다. 중문에 뒷문까지 갖춘 꽤 큰 골기야집이었다. 골기야집. 김명씨를 기다리던 주인 댁에 안내에 따라 들어간 뒷방에는 뜻밖의 인물이 마중 올라왔다. 고명자였다. 명자 언니 언제 올라왔어요? 명씨야. 모스크바에서 귀국한 고명자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고향인 충남 부여에 내려갔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공산당 재건 운동에 연락책이 되어 혼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언니가 이제 29 됐죠. 근데 어쩜 일이 하나도 변한 게 없소? 아주 잠깐 두 여자는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반가워했다. 명씨 너는 더 예뻐진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처럼 아무런 시간 제약 없이 수다를 떨고 싶었다. 헤어져 있던 수년 동안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새로 만난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 어렵게 된 사람들에 대해 밤을 새워 하염없이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고명자는 돈부터 내밀었다. 40원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경성을 떠나 상해로 가. 상해로요? 입선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요. 형선 씨는 이미 출발했어. 벌써요? 모든 연락이 인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김정권에게서 들은 상황과 또 달랐다. 김영선과 고명자는 동갑내기 친구였다. 형선 씨가 조선공산당 재건 국내 총책을 맡아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경찰이 이제야 알아냈나 봐. 잡혀갔다 나온 동무들 얘기를 들으니 경찰이 상해에서 찍은 네 사진까지 갖고 있더래. 무슨 부녀의 창립대회에서 찍힌 모양이더라. 그러니 무조건 출발해. 이미 알려진 형선 씨와 너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잡히면 지하에 있던 우리 조직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엮여 나올까봐 그래. 고명자는 서둘러 깨끗한 옷과 버선을 챙겨주었다. 오늘 밤만 주어졌더라도 권오치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 이상훈과의 사랑을 축복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었다. 고명자는 신의주에서 국경을 넘을 때까지 들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을 몇 군데 알려주고 암기하도록 했다. 어둠이 깊어지기도 전에 김명씨는 고명자의 집을 떠났다. 경선에서 북경까지 가는 기차 요금은 20원, 동경까지의 요금도 20원이었다. 고명자가 준 돈이 아니더라도 여비는 넉넉했다. 기차를 탈 수만 있다면 상해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역마다 사진을 들고 지키고 있을 경찰을 피해야만 했다. 오로지 걷는 수밖에 없었다. 서대문을 지나 영천국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해가 뜨기 전에 경성을 등졌다. 임진강을 건너 황해도와 평안도를 거쳐 신의주까지 가는 5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이었다. 지서가 있을 만한 큰 마을은 우회하고 한적한 산촌 마을에 들어가 돈을 주고 하룻밤씩 유숙했다. 발바닥에 생긴 물집으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고명자가 소개해준 정주의 오산학교 선생집에서 사흘을 유숙하기도 했다. 입선할 때처럼 마부 딸린 말을 타고 이동한 날도 있었으나 지난번 사건 이후 경찰이 말 탄 사람들까지 업무한다는 말에 그만두었다. 신주까지 가는데 16일이 걸렸다. 기차를 타지 못하는 사정은 김명씨만의 고충이 아니었다. 유일한 장거리 운송수단이 기차인데 역에서 차단당하면 걷는 수밖에 없었다.
함흥에서 마산까지, 원산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었다. 남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여자가 자전거를 탔다가는 구경거리가 되니 오로지 걷는 수밖에 없었다. 고명자가 가르쳐준 신유주 시내의 정씨 집에 도착한 김명씨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새까만 데다 바싹 말라 누가 보아도 가난한 농촌 아낙네 같았다. 정씨는 그녀가 어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오는 길에 김영선 동무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사흘 전에 김찬 동무와 함께 왔다가 어제 다시 걸어서 남쪽으로 돌아갔는데요. 김명씨는 놀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왔다가 왜 돌아갔어요? 요즘 건물이 너무 상험해서 도저히 압록강 철교를 넘을 수가 없었지요. 겨울이면 얼면 모를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영선 동무는 차라리 잘 됐다고 죽어도 내 나라 내 땅에서 죽겠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내가 잡히면 두 동무가 압록강을 넘어갔다고 거짓 진술을 할 겁니다만. 김명씨는 대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경성으로 가는 길이 더 건물이 심한데 어쩌자고. 형선 오빠는 폐도 안 좋은데. 김찬 동무가 함께 다니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김찬은 이제 갓 20을 넘긴 청년이었지만 학생 때부터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용맹한 인물로 유명했다. 폐병을 앓아 몸이 허약한 김영선을 경호원처럼 수행하는 중이었다. 김영선이 김찬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니 조금은 안도가 되었다. 경찰이 신의주 일대 사상범 전과가 있는 사람의 집을 모두 뒤지고 있으니 우리 집도 위험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머물고 내일 일찍 출발하십시오. 정씨가 마련해둔 거처는 신의주에서 멀지 않은 백마강역 부근의 한 농가로 차씨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정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날 아침 7시 김명씨는 시골 여자처럼 감자와 호박을 담은 큰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부지런히 걸어 백마강역으로 향했다. 일반 사람들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 차이를 두지 않고 다 같은 독립운동가로 존중했다. 또 안전한 범위 내에서 돕고 싶어 했다. 당원이 10명이라면 이러한 심정적 지지자는 30명이었다. 심정적 지지자를 줄여 심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심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운동가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았다. 가족 중에 사상범 출신이 없어 경찰의 감시를 받지 않아야 했다. 차 씨도 정 씨와 외가 쪽 친척으로 경찰이 전혀 의심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했다. 정 씨가 가르쳐준 대로 차 씨 집은 백마강경 부근의 한가한 농촌 마을에 있었다. 정 씨가 보냈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들였다. 차 씨 집은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었다. 도착하고 겨우 2시간도 안 되었을 때였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마을 입구에 경찰차들이 몰려오는 것이었다. 총검을 든 순사들이 마을을 에워싸 피할 길도 없었다. 김명씨가 떠난 직후 정씨 집을 덮친 경찰은 정씨를 연행한 뒤 그의 가족으로부터 머리에 광주리를 린 20대 중반의 여자가 백마강역 쪽으로 떠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었다. 잡혀간 정씨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김명씨 행방을 지켰으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때를 지어 백마강 마을로 몰려온 경찰은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다. 집안에 숨어있는 게 더 위험해 보였다. 김명씨는 차씨의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쌀이문가에 서서 여염집 여자처럼 아이를 어르고 있었다. 예상대로 정사복 경찰들은 갓난아이를 업고 문간에 서서 인사까지 하는 시골 아낙을 무심히 지나쳐갔다. 그런데 사복 형사 하나가 지나가다 말고 발길을 멈추더니 휙 돌아섰다. 형사는 김명씨 얼굴을 노려보더니 대뜸 권총을 들이대고 일본어로 윽박질렀다. 당신 김명씨지? 평안북도 경찰부의 일본인 경부였다. 김명씨가 누굽니까? 난 애 키우는 유모입니다. 무심코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이 나왔다. 순간 형사가 침착하게 호루라기 불었다. 너는 김명씨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소름이 오싹 끼쳤다. 실수였다. 조선어로 답했어야 했다. 수배자 사진으로 김명씨 얼굴을 외우고 있던 형사는 설마 갓난아이를 얻은 여자일까 싶어 한번 찔러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유창한 일본어로 답변을 하자 금방 알아챈 것이었다. 경찰이 몰려와 김명실을 둘러싸자 형사는 비로소 특이만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식한 시골 여자가 어찌 일본말이 그렇게 유창한가. 사회안전법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겪은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되새겨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하고 잔혹하게 당한 이야기가 오히려 항일운동에 가담하려던 이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는 구타와 고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는지, 지켜야 할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해야 할 동료를 보호하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감추어져 있었다. 경찰이 원하는 것도 정보만이 아니라 그 공포와 좌절감이었다. 신의주 경찰서로 연행된 김명신은 어떤 매질과 고문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다. 처음 한 대를 맞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나오고 처음 옷이 벗겨져 알몸이 되었을 때는 혀를 깨물어 죽고 싶도록 수치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피부 감각이 마비되고 고등계 형사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 수치심도 없어졌다.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음조차 억누르며 그녀는 권오체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생각했다. 꼭 복수할 거다. 너희 놈들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혁명의 그날 한 놈도 남김없이 죽일 것이다. 한 놈도 남김없이 죽여버리리라. 복수하리라. 고문은 주로 조선인 형사들이 맡았다. 일본 형사들이 꼬치꼬치 신문하며 조서를 작성하다가 화를 내고 욕을 퍼부으면 조선인 형사들이 알아서 몽둥이 휘두르고 고문틀에 매달았다. 그날이 오면 너희 놈들은 말하겠지. 같은 조선인끼리 용서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사정하겠지. 용서치 않으리라. 결코 용서하지 않고 너희 놈들을 모조리 고문대에 매달아 처형하리라.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총독부를 헐어버리고 광화문을 재건해 그 앞에서 조선인 반역자들을 모조리 처단하는 상상을 하며 버텼다.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입을 악물고 비명을 참았다. 지하 치조실 가운데에서 씨름장처럼 모래가 깔려 있었는데 피와 땀과 오줌똥으로 악취를 풍겼다.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더러운 모래밭에 눕혀져 팔다리를 구둣발에 눌린 채 곤봉으로 음부를 찔리는 고문을 당할 때는 치욕과 통증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울거나 비는 대신 미친 사람처럼 저주를 퍼붓고 고함을 쳐댔다. 일주일쯤 지나서는 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흘러내리더니 오줌이 불다 못해 보랏빛으로 나왔다. 체포 열흘 만에 처음 나온 대변도 피범벅이었다. 생리도 아닌데 하혈이 계속되었다.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앉으나 서나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하열 이틀째인가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유치장의 나무 변기에 앉아 있을 때였다. 마치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듯 뜨거운 덩어리가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희미한 붉은 전등 하나만 켜놓아 변기에 무엇이 빠졌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눕는데 몸이 견딜 수 없이 춥고 떨려왔다. 늘 울렁거리던 현상이 사라지고 간간히 느껴지던 미미한 움직임도 없어졌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빠져나가 버린 것이었다.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른 새 생명의 체온이 빠져나간 몸과 마음이 너무도 추웠다. 지금까지 잡혀온 여자 사상범 중 최고의 독종이라는 최고의 독종. 저들의 말을 위안으로 삼아 버텨오던 김명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아무리 몽둥이와 구둣발로 얻어맞고 대바늘로 손톱 밑을 찔려도 저절로 터지는 신음 말고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봉엄새. 비둘기 한 마리가 창턱에 날아와 앉았다. 감방의 창문치고는 큰 편인 6쪽짜리 격자창이었다. 커다란 눈송이들이 쇠창살 넘어 하늘 가득히 흩날리고 비둘기의 몸에도 금방 하얗게 내려앉았다가 미끄러졌다. 밥만 먹으러 왔니? 밤톨만하게 뭉쳐놓은 잡곡덩이를 손에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조금 열고 창틀에 먹이를 놓자마자 다른 비둘기들이 날아와 서로 쪼아 먹으려 달려들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비둘기들도 먹이를 따라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1939년 겨울이었다. 신의주 형무소 여사는 긴 단층 기와집으로 다른 형무소보다 창문이 컸다. 그러나 감옥의 창문이 아무리 넓다 해도 보이는 것은 높다란 회색 담장과 감시탁밖에 없었다. 창틈을 타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대한 웅성거림이 밀려 들어왔다. 감방마다 가득한 수천 명의 말소리였다. 죄수들끼리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몰랐다. 수감된 지 7년째 새벽부터 한밤까지 계속되는 지긋지긋한 소음이었다. 석방되면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는 산중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보고 싶었다. 창문을 닫고 마룻바닥에 누워 소미불을 뒤집어 썼다. 이빨은 사정없이 부딪히고 손발은 격렬을 일으키는 듯 떨렸다. 복도 가운데 간수를 위한 석탄 난로가 하나 놓였을 뿐 감방 안에는 어떤 온방장치도 없었다. 사람의 체온조차 없는 독방의 겨울은 더 혹독했다.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에 거적 한 장을 깔고 얇은 이불을 덮고 홀로 누워있으면 밤새 몸이 떨려 잠도 오지 않았다. 이가 아프도록 떨다가 잠이 들지만 잠시뿐 몇 시인지도 모르고 깨어나길 밤새 되풀이해야 했다. 첫 겨울부터 동상에 걸린 발가락이 겨울만 되면 가렵고 아파서 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3시 누우면 딱 맞을 감방에 살림살이라고는 잡다한 몇 권의 책과 물주전자, 수저, 대야, 걸레 따위가 전부였다. 형무소 도서관은 한 달 기한으로 책을 빌려주었으나 읽을 거라고는 사서삼경이니 한시작법 같은 책뿐이었다. 예전에는 서적 반입이 자유로워 감방에서 자본론을 독학했다는 이들도 있었다지만 감방에서 이제는 정치, 경제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금지였다. 러시아어 서적은 애초에 구할 수도 없었고 일본이 미국과 대치하면서 영어 원서도 금지되었다.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과 동맹을 맺은 덕분에 독일어 서적은 허용한다는데 읽을 줄 모르니 빌려봤자 소용이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최남선이 해당화라는 제목으로 번안한 톨스토이의 부활을 집어들었다.
얇은 축약본인데다 수많은 죄수들의 손을 거쳐 표지가 너덜너덜했지만 읽을 거리가 없다 보니 벌써 몇 번째 대출해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줄거리는 물론 문장까지 다 외울 지경이었지만 글씨들 너머로 아득히 그려지는 모스크바의 모습의 위안을 받으려고 책장을 열고 꽁꽁한 손가락으로 몇 장을 겨우 넘겼을 때 간수가 감방문에 달린 조그마한 철장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몇 년째 김명식을 담당해서 친해진 조선 여자였다. 김명식은 선물 왔어. 또 조봉암 씨가 보내왔네. 여자 간수는 감방문 아래쪽 밥이나 물건을 넣어주는 작은 나무 문인 식구통을 열었다. 이번엔 뭔가요? 벙어리 장갑 한 켤레였다. 낡은 헝겊을 덧대어 만든 것이었다. 장갑 속에 손을 넣어보니 알사탕도 몇 개 들어있었다. 장갑이 따뜻하네요. 사탕같이 먹어요. 철장 사이로 사탕을 내밀자 간수는 손을 내자며 말했다. 조봉암 씨가 바느질 솜씨가 여간이 아니야. 손가락도 성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어. 조봉암은 한겨울 감옥살이 때 걸린 동상으로 손가락 끝을 여러 개 절단했는데도 바느질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김명씨보다 조금 늦게 상해에서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째 죄수복과 이불을 꿰는 보철공으로 일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조 선생님은 잘 지내고 있답니까? 그 양반은 괜히 수인전옥이라고 부르겠어. 단 하루 휴욕도 않고 병감에도 안 가고 그리 열심히 일하는 모범수라네. 체력도 참 대단해. 형무소장을 전옥이라고 불렀는데 조봉암은 죄수 중에 소장이란 뜻으로 수인전옥이라 불렀다. 수인전옥. 보철공으로 일하는 죄수들을 감독할 뿐 아니라 언제쯤 소목과 소미부를 나눠주어야 할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소장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간수들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남자 감방과 여자 감방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조봉암에게만은 예외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박헌영 씨하고는 딴판이지. 대개 오빠 김영선하고 박헌영이라면 지금도 간수들이 일을 간다고. 여자 간수는 웃는 얼굴로 손을 휘젓고는 자기 자리로 갔다. 입안에 단 것이 들어오니 살 것 같았다. 김명씨는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톨스토이가 그리는 러시아 풍광 속으로 빠져들었다. 2년이나 살았던 그리운 러시아였다. 상해의 조봉암과 홍남표가 체포된 것은 김명씨와 같은 해인 1932년 연말이었고 이듬해인 1933년 여름에는 경성의 김영선과 고명자, 상해의 박헌영이 동시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으로 묶여 함께 재판을 받고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신의주 형무소가 시끄러워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박헌영과 김영선은 상해 시절부터 단짝이었다. 감옥에서도 어찌나 죽이 잘 맞았는지 몰랐다. 한일 합병, 치유길로부터 시작해 광주 학생운동일 러시아 혁명 기념일마다 단식 투쟁을 주동했다. 박헌영과 김영선. 목욕 액수와 식사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형무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반말하는 간수들과 싸워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 덕분에 한겨울에도 찬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간수들이 죄수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 나아졌다. 형무소 내 투쟁은 사상범들끼리의 통방으로 이루어졌다. 중대한 사상범은 독방에 가두어 서로 통할 수 없게 했지만 박헌영과 김영선은 모르스 부호 방식으로 한글을 한 글자씩 벽에 두드려 통신하거나 식구동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대화를 했다. 느리고 부정확한 방식임에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박헌영의 결정이 떨어지면 집단 단식에 들어가거나 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질러대는 소동이 벌어졌다. 간수들은 난리가 날 때마다 주동자들을 묶어 매달아 놓거나 한 사람이 들어가 겨우 서 있기도 비좁아 벽관이라고 부르는 징벌방에 가두었다. 그러나 박헌영과 김영선은 선동을 계속했고 결국 둘 다 서대문 영무소로 이감되었다. 조봉암은 달랐다. 그는 손에 투쟁이 터지면 대표로 뽑혀 전옥과 협상하는 역할이나 할까 앞장서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묵묵히 노역을 하면서 운동 시간에 일반 죄수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시문짓기 같은 놀이를 하는 게 일이었다. 엄격히 말하면 그런 것도 규칙 위반이지만 간수들도 그가 하는 일은 모른 척 해주었다. 생명을 아끼는 조봉암은
끼니마다 밥을 아껴 새들과 나눠 먹었는데 나중에는 참새들이 그의 손바닥에 올라와 밥을 먹고 갈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 새들을 봉암새라고 불렀다. 박헌영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조봉암은 어떻게 민중을 따뜻하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했다. 박헌영이 소수의 정의혁명가를 사로잡는 이론가라면 조봉암은 다수의 군중에게 사랑받는 대중적 지도자였다. 상해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 박헌영은 상해에서 공개적인 행사나 집회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 조봉암은 해맑은 음성으로 군중을 웃고 울리는 명연설을 하며 인기를 끌었다. 김명신은 박헌영도 조봉암도 모두 좋아했다. 같은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재판정에서 만난 이후 6년이 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조봉암과 홍남표가 보고 싶었다. 고명자는 짧은 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석방되기 전날 세면을 하러 가는 길에 새창살 앞에 와서 눈물 지으며 이별을 구하던 고명자가 보고 싶었다. 누구보다도 오빠 김영선이 보고 싶었다. 어디서 기침 소리만 들려도 폐병에 시달리는 오빠 생각이 났다. 신의주 정씨의 거짓 진술에 속아 김영선과 김찬이 중국에서 돌아갔으리라 믿었던 경찰은 이듬해 여름에 체포한 하부 조직원에게서 김영선이 아직도 경성과 인천으로 오가며 노동운동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기도경은 매일 300여 명을 특별 차출해 경인성 철도와 도로에 대한 무차별 검문 검색에 들어갔다. 김영선은 그래도 경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조선공산당 재건의 국내 정권을 함경도 출신 노동운동가 이재유에게 넘긴 뒤 오히려 더 자유롭게 경성과 인천을 오가며 노동자 소모임 교육을 주도했다. 체포되기 전날에도 김영선은 경호 담당인 홍모와 함께 그의 아버지 승용차를 빌려 한밤중에 경성으로 돌아가려다가 노량진에서 일제 검문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경찰이 다가오자 홍이 일부러 나가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김영선은 어둠을 타고 빠져나와 시외버스를 잡아 타고 김포까지 갈 수 있었다. 일단 김포는 안전했다. 한동안 은둔하거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경찰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지트로 얻어놓는 경성의 자취방을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 부엌 바닥에 김명씨의 콜트 권총과 탄알들, 기관지, 꼬미니스트, 상해에 박헌영에 보낼 활동 보고서가 든 항아리를 묻어놓았기 때문이었다. 항아리. 다음날 아침 노량진 한강대교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검문하던 고등계 형사 하나가 수배자 사진에 나오는 김영선과 흡사한 인물을 발견했다. 검문에 걸린 이는 자신은 김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형사의 직감을 피하지 못했다. 당신 김영선 맞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난 김원식이요.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거짓말 마라. 당장 내려. 종로에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어딜 내란 말이오. 김영선은 15분이나 승강이라며 버스 안에서 버텼다. 자신이 체포되는 현장을 되도록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해 다른 동지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결국 수십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포박된 그는 서대문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혹독한 고문과 행정조사로 주변의 관련자들을 연행한 경찰은 김영선의 아지트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박헌영과 주고받은 문건들이 나오면서 상해 박헌영에게도 체포령이 떨어졌다. 박헌영은 프랑스 경찰의 묵인 아래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같은 무렵 여운형이 체포된 것도 프랑스 경찰의 협조 때문이었다. 이 와중에도 김다냐와 주세죽은 체포를 면했다. 먼저 붙잡힌 김원영이 경찰과 격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고함을 질러 신호를 해준 덕분이었다. 공식 책임자인 박헌영이 없는 데다 프랑스 조계지에 더 머물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식으로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다. 김명신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다. 눈발은 어둠으로 드리워지면서 더 굵어졌다. 눈이 귀한 마산에서 태어나 러시아와 만주에서 지겹도록 보았건만 언제 보아도 반가운 게 한방눈이었다. 비는 잣달한 가랑비도 좋고 줄기찬 장맛비도 좋고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도 좋았다. 그런데 눈만한 하늘 가득 펑펑 쏟아지는 폭설이 좋았다. 책을 덮고 창살 넘어 하늘 가득히 흩날리는 눈송이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명식은 잠깐 나와봐. 친한 여자 간수였다. 평소 같지 않게 표정이 어두웠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간수는 사전검열로 개봉된 봉합 엽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름이 김인성 맞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네. 뭐라고 위로의 말이 이어졌으나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엽서를 받아드는 손이 후들거렸다. 남동생 김영윤이 보내온 엽서였다. 동생은 인천 공산주의 운동에 대부라 불리던 이승엽이 수배를 피해 마산에 내려왔을 때 만든 조직인 볼셰비키에 가담했거나 3년간 옥살이를 하는 등 감옥과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마산 집에서 엄마를 수발하고 있었다. 3일 만세운동 때 온몸이 새까매지도록 매를 맞아 엄마는 늘 신경통과 두통을 앓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통이 심해지더니 온몸이 퉁퉁 부은 끝에 숨이 막혀 사망한 것이었다. 누님 모질게 춥다는 신의주에서 겨울 옥살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형선 형님은 서대문 영문소에서 폐렴이 도져 줄곧 병감에 누워 계십니다. 지난번에 병세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급히 경성까지 가서 면회를 했는데 다행히 힘찬 모습으로 잘 버티고 계셔서 제가 거꾸로 깊은 감사를 올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님이 온몸이 퉁퉁 부어 손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더니 결국 숨이 막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병명도 모르겠다는데 만세운동 때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으신 걸 생각하면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숨이 막혀 괴로워하시면서도 형선 형님과 명시 누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던지. 눈을 감으시고도 이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두 분이 돌아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장례는 잘 치러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몰래 인덕이 많으셔서 인근 주민들이 함께 슬퍼해 주신 데다 형님과 누님을 존경하는 조문객들이 멀리서까지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와 식사도 제대로 대접할 경황이 없었는데 이웃들이 너도 나도 자기 집을 내주고 음식을 만들어 오셔서 잠옷 성대한 장례가 되었습니다. 추록하시면 꼭 마산에 들르셔서 어머님 묘소에 참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님 부디 건강히 뵙기를 꿈에서도 기다립니다.